선생님,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그게 서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아내를 쳐다보기만 해도 당장이라도 산에 오를 것 같았는데 지금은 산이 아니라 계곡바닥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발기가 안 되는 게 정상인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몸 어딘가에 진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도 수술도 필요 없이 당신의 손끝만으로 전립선 건강을 되찾고 밤새 푹 자고 20년 전의 발기력을 되살리는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장수와 큰 복이 여러분께 갑니다. 반갑습니다. 30년 경력의 비뇨기과 전문의 이범학입니다. 현재 남성건강연구소를 운영하며 지금까지 10만 명이 넘는 중장년 남성들을 진료해왔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60대 이상 남성 환자분들 중 80%가 같은 고민을 안고 옵니다.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야 한다. 소변이 찔끔거리고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말하기 어려워하는 아침에 발기가 더 이상 없다는 것.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증상들을 그저 나이 탓이라 여기며 체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전립선이 보내는 명확한 SOS 신호입니다. 제 환자 중 박정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한 고등학교 교장으로 평생 학생들 앞에서 권위를 잃지 않으려 철저한 자기관리를 해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도 65세가 되자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3번씩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교직에 있을 때는 학생들 앞에서 당당했는데 요즘은 아내 앞에서도 자신감이 없어요.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둘 다 잠을 설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남자로서의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 어디서 할 때도 없고 다들 나이 들면 그런 거라고만 하니까요. 그런데 박 선생님이 제 진료실을 처음 찾아오신 날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전립선은 정상 크기의 2배 이상으로 부풀어 있었고 소변 통로를 심하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립선은 계속 부풀어 오르고 소변 흐름은 더욱 악화됩니다. 결국 많은 남성들이 소변줄을 삽입하거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비용은 수백만 원에 달하고 수술 후 합병증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문제가 집에서 당신의 손끝으로 단 5분의 간단한 습관을 통해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검증한 방법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혹은 알면서도 부끄러움 때문에 실천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진작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합니다. 부끄러움은 잠시 접어두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정보는 당신의 남은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전립선이 왜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립선은 남성 생식기관의 핵심 부분으로 방광 바로 아래 요도를 감싸고 있는 밤톨만한 크기의 기관입니다. 정액의 일부를 생성하고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 중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은 자연스럽게 크기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40대 남성의 약 20%, 60대 남성의 약 60%, 그리고 80대 남성의 무려 90%가 이 증상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호스를 누군가 꽉 쥐고 있는 것처럼 소변이 원활하게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고 소변을 볼 때 힘을 줘야 하며 밤에도 여러 번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정액 정체 현상입니다. 정액은 계속해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정액 배출 빈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부부 관계가 줄어들고 자연스러운 야간 발기도 감소하면서 정액이 전립선 내부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쌓인 정액은 전립선 조직을 확장시키고 염증과 부종을 유발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전립선 내부의 석회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수도관에 물때가 끼듯 오래 정체된 정액 성분이 굳어져 돌처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석회화 현상은 전립선 기능을 더욱 악화시키고 심지어 전립선암의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정액을 배출하는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 관련 질환 발병 위험이 33% 낮았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정액을 배출하는 50세 이상 남성들에게서 전립선암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박사님, 그게 문제라면 해결책은 간단하잖아요? 부부관계를 자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의 약 70%가 월 1회 미만의 성관계를 갖고 있으며 상당수는 완전히 성생활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배우자의 건강 문제, 갱년기 증상, 심리적 부담감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신이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남성들도 많죠.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가 전립선 관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위행위는 60대 이상 남성에게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 필수적인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김영수 씨의 경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은퇴한 은행 지점장으로 아내와 별거 중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성생활이 전혀 없었고 그는 그냥 그런 것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전립선 증상으로 고통받던 중 제게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전립선은 심각하게 비대해져 있었고 이미 소변 흐름이 극도로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그의 고령과 당뇨병 병력 때문에 위험성이 컸습니다. 그에게 자가 전립선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며 거부했지만 결국 건강을 위해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2달 만에 그의 증상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에서 6회에서 1~2회로 줄었고 소변 속도와 양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전립선 크기가 약 15% 감소했고 PSA 즉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도 정상화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처음엔 창피했어요. 내 나이에 이런 걸 해야 한다니. 하지만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제는 건강관리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약도 안 먹고 수술도 안 받고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전립선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것은 단순한 자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목적이 있는 의학적 시술에 가깝습니다. 전립선 마사지와 정액 배출을 통해 전립선 건강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가장 먼저 떠오실 것 같은데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버드 의대와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은 주 2에서 3회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자주 하면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그보다 적게 하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환경과 시간대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따뜻한 샤워 후입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전립선 주변 혈류를 개선합니다. 또한 완전히 혼자 있을 수 있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공간이 중요합니다. 심리적 부담감 없이 충분히 이완될 수 있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셋째, 자세입니다. 전립선의 가장 효과적인 자세는 무엇일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2가지 자세를 추천합니다. 하나는 편안하게 앉은 자세, 다른 하나는 반쯤 누운 자세입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요통이 있는 분들은
무리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욕실 의자를 활용하거나 침대에 등받이 베개를 대고 반쯤 기대는 자세가 좋습니다. 넷째, 테크닉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성기 끝부분만 자극하는 것은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립선은 성기 뿌리 부분, 회음부 즉 고환과 항문 사이 부위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자극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립선 마사지 테크닉입니다. 성기를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동시에 회음부에 약간의 압력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직접적으로 전립선을 자극할 수 있고 우열된 전립선에게 배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윤활제 사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건조한 상태에서의 자극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부 친화적인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무향, 무자극성 제품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중년 남성을 위한 특별한 전립선 건강관리용 윤활제도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여섯째, 시간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젊었을 때와 달리 60대 이상에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10에서 15분 정도는 투자하세요. 이 시간 동안 전립선 주변 혈류가 충분히 개선되고 정체된 분비물이 효과적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케겔 운동을 함께 병행하세요. 정액이 나오기 직전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방식으로 골반적은, 즉 케겔 근육을 함께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이 강화되면 소변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을 위한 의학적 행위임을 기억하세요. 마치 약을 복용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건강관리의 일부입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제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보통 다음과 같은 타임라인으로 개선이 나타납니다. 1에서 2주 차에는 소변의 힘과 속도가 약간 개선됩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조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3에서 4주 차에는 소변 흐름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1에서 2회 정도로 줄어듭니다. 잔여감이 크게 감소합니다. 6에서 8주 차에는 아침 발기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인 활력이 향상됩니다. 전립선 크기가 약간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12주차 이후 전립선 상태가 안정화됩니다. PSA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옵니다. 성적 기능이 상당 부분 회복됩니다. 물론 이는 평균적인 결과이며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 전립선 상태,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자가 전립선 관리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방법과 함께 병행해야 할 다른 생활 습관 개선책도 있습니다. 수분 섭취는 소변을 통해 전립선의 독소를 씻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되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를 줄여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를 최소화하세요. 적절한 식이요법도 중요합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리코펜, 견과류의 셀레늄과 아연, 녹차의 항산화 물질, 호박씨의 베타시토스테롤은 전립선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반면에 소금, 설탕, 알코올, 카페인은 전립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걷기와 케겔 운동은 전립선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전립선 주변 혈류가 개선되고 정체 현상이 줄어듭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저근을 강화하여 소변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립선에 간접적인 마사지 효과를 줍니다. 덧붙여 전립선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하체, 특히 회음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전립선 기능이 개선됩니다. 겨울철에 특히 하체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스트레스도 전립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전립선 주변 근육을 긴장시키고 혈류를 저하시켜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명상, 심호흡, 가벼운 요가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도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되며 특히 숙면은 남성 호르몬 생성과 전립선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자가 관리법이라도 정기적인 의학적 검진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50세 이상이라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전립선 검진을 받으세요. 가족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다면 더 자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 전립선 관리의 놀라운 점은 전립선 증상 개선을 넘어선 다양한 건강상 이점입니다. 30년간 제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말 흥미로운 변화들이 관찰되었습니다. 정액 배출은 마치 우리 몸의 순환 시스템에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자가 전립선 관리를 실천한 환자들의 심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혈압이 평균 8% 감소하고 심장 리듬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심박수 변이도가 12% 증가했습니다. 이는 마치 엔진 오일을 갈아주는 것처럼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된 것이죠. 75세의 한 환자는 전립선 관리를 시작한 후 심장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환자들의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단순히 밤에 소변 때문에 덜 깨는 것뿐만 아니라 정액 배출 시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이 자연스러운 진정 효과를 줘서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80%의 환자들이 마치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깊이 잠들게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숙면은 다시 낮 시간의 에너지와 집중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스토스테론을 단순히 성욕과 관련된 호르몬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수준, 근육량 유지, 뼈 건강, 인지 기능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2세의 김모 씨는 갑자기 계단을 오르는 것이 예전보다 쉬워졌어요. 왠지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환자들의 정신 건강도 개선되었습니다. 정액 배출 시 뇌에서는 도파민, 세로토닌 등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는 우울감을 줄이고 전반적인 기분을 개선하는 자연스러운 항우울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든 남성들에게서 이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69세의 한 환자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기분이 우울했는데 요즘은 뭔가 할 일을 찾게 되고 삶의 즐거움이 돌아온 것 같아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면역 기능도 강화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규칙적인 정액 배출은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면역 세포의 활성도를 높입니다. 이는 겨울철 감기와 같은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몸 전체의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보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잘 압니다. 내 나이에 이런 걸 해야 한다니 하는 부끄러움이나 어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그냥 나이 드는 과정이니 받아들이자라고 체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올바른 정보와 실천의 문제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의 감동적인 사례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8세의 이종국 씨로 은퇴한 교수였습니다. 10년 넘게 심각한 전립선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여러 약물을 복용했지만 부작용만 심했습니다. 마침내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고령으로 인한 위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자가 전립선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 그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박사님, 제 나이에 그런 걸 하라고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그는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힘이 넘쳤습니다. 박사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7시간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고, 그리고 제일 놀라운 건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다시 진정한 부부가 되었어요. 그의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전립선 크기가 30% 감소했고 PSA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수술은 완전히 취소되었고 약물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종국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이것이 그저 건강 관리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를 닦거나 운동을 하는 것처럼요. 제 나이에 이런 삶의 질을 되찾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결코 드문 것이 아닙니다. 제 환자 중 85%가 자가 전립선 관리를 꾸준히 실천한 후 유의미한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그저 본인의 손끝만으로 건강을 되찾은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의 영상 내용을 그저 흥미로운 정보로만 받아들이고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실천하여 인생을 바꿀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립선 증상은 저절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됩니다. 오늘 밤 따뜻한 샤워 후 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일주일에 2, 3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2주만 지나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1에서 2개월이 지나면 여러분은 제 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의사로서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건강에 관한 정보는 나눌수록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경기도 시흥의 거북섬이라는 곳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국의 두바이가 될 거라며 여기 상가 하나만 있으면 평생 연금 걱정 없이 호강하며 살 거라고 떠들썩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가면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화려한 상가 유리창마다 붙어있는 임대문의 종이들, 그리고 그 텅 빈 거리 사이로 비명처럼 불어오는 바닷바람뿐입니다. 그렇게 2025년 지금 이 순간에도 거북섬은 유령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바로 그 옆에서 또 다른 상가 공사가 한창이라는 겁니다. 망한 자리 옆에 다시 희망이라는 이름의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거북섬 투자와 관련된 세 모녀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대 딸의 그 똑똑한 척했던 거북섬 상가 투자 제안 한마디에 70대 노모의 전 재산이 녹아내리고 이제 갓 첫 취업을 한 사회 초년생 손녀의 미래가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년이었습니다. 16억 5천만 원이라는 신기루에 홀려 가족의 천륜까지 저당 잡힌 그 참담한 거북섬 세모녀 비극에 대한 기록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이거 대박이야 라며 다가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떠올리시기 바라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40대 중반의 지훈 씨입니다. 그녀는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딸 민지를 키우면서도 직장에서 인정받으려 발버둥 쳤고 쉬는 날이면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 맡으며 일하시는 친정엄마 정순 씨를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주던 착한 딸이었죠. 하지만 지훈 씨의 마음속엔 늘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노후라는 이름의 공포였어요. 40을 넘기면서부터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마치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러다 나도 우리 엄마처럼 평생 고생만 하다 늙어 죽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이 지훈 씨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악착같이 모은 돈 4억으로는 30, 40년을 어떻게 버티냐는 생각이 들었죠. 지훈 씨는 남들 다 한다는 주식부터 손을 댔습니다. 처음엔 겁이 나서 소액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운 좋게도 손대는 종목마다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통장에 찍히는 그 빨간 숫자들이 지훈 씨에게는 마약 같았습니다. 나 재테크에 재능이 있나 봐. 그 작은 성공들이 지훈 씨를 오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부동산으로 수억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조급함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더 큰 판,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하다는 강박이 그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4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지윤 씨는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서울은 너무 비쌌습니다. 4억으로는 변두리 소형 평수밖에 못 샀어요. 그것도 대출 끼고요. 그럼 지방은? 찾아보니 지방은 가격이 싸긴 한데 시세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상가는 어떨까? 상가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위치 좋은 데는 너무 비싸고 싼 곳은 공실 위험이 컸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지윤 씨는 답답했어요. 돈은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1년 5월 어느 토요일 오후 지윤 씨는 딸과 함께 백화점에 갔다가 우연히 한 부동산 분양 상담 부스를 보게 됐어요. 부스 앞에 붙어 있는 현수막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거북섬 관광특구 한국의 두바이가 열립니다. 아, 거북섬이요? 뉴스에서 본 적 있는 곳이었어요. 경기도 시흥에 있는 곳인데 정부가 관광 개발 사업을 한다고 떠들썩했던 곳이었죠. 지윤 씨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잠깐만 들어가 보자고 했어요. 상담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친절한 상담사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 직원이었어요. 그는 활짝 웃으며 지윤 씨 모녀를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거북섬의 족감도가 크게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엔 반짝이는 팜플렛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상담사는 태블릿을 꺼내 들고는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거북섬 아시죠? 지금 정부가 관광특구로 집중 개발하는 곳입니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 사업이냐면요. 이미 대기업들이 줄줄이 투자하고 있어요. 해양 레저시설, 리조트, 골프장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관광객이 몰리면 당연히 상권이 살아나고요. 사모님, 여기는 그냥 땅이 아닙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지금 안 잡으시면 나중에 자식들 볼 면목 없으실 겁니다. 지윤 씨의 눈에는 이미 그곳이 제2의 강남처럼 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동안 찾던 답이 여기 있는 것 같았죠. 상담사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나온 매물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40평형 상가인데 9억 원이고요. 다른 하나는 30평형으로 7억 5천만 원입니다. 2개 다 하시면 할인해드려서 총 16억 5천만 원에 드릴 수 있어요. 물론 현금으로 다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 대출 최대한 받으시면 되죠. 16억 5천만 원. 지윤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었거든요. 자기가 가진 돈의 4배가 넘는 액수였어요. 지윤 씨가 머뭇거리자 상담사는 재빨리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고객님, 겁내실 필요 없어요. 계산 한번 해보시죠. 자기 자본 4억 넣으시고 나머지 12억 5천은 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금리가 연 2.5%라고 치면 이자가 한 달에 대략 260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이 상가 2개 임대 주면 한 달에 얼마 받을 것 같으세요? 최소 500만 원은 받습니다. 그럼 이자 내고도 한 달에 240만 원씩 순수익이 남는 거예요. 연간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되죠. 이게 노후 자금 아니고 뭐예요? 숫자는 그럴싸했습니다. 아니, 그럴싸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아 보였어요. 지윤 씨는 계산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한 달에 240만 원씩이면 1년에 거의 3천만 원. 10년이면 3억. 게다가 시세 차이까지 생기면 더 벌 수도 있고요. 지윤 씨 머릿속에선 장밋빛 미래가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12억이 넘는 빚을 진다는 게 두려웠죠. 지윤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임대가 안 되면 어떡하죠? 상담사는 자신 있게 웃었습니다. 임대가 안 될 리가 없죠. 여기가 어딘데요? 관광특구예요. 정부가 수천억 들여서 개발하는 곳이고 대기업들 다 들어오는데 임대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설령 처음 몇 달 공실이 있다 해도 금방 찹니다. 위치가 위치니까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래, 정부가 하는 일인데 설마 망하겠어? 게다가 대기업들도 투자한다잖아. 그렇게 생각하니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상담사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말했어요. 고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오늘 결정 안 하시면 내일 다른 분한테 넘어갑니다. 지금 대기자가 3팀이나 있거든요. 좋은 매물은 금방 나가요. 특히 1층 상가는 더 그렇고요. 지윤 씨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런 기회가 또 올까? 20년 넘게 악착같이 모은 4억,
이걸로 노후를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다면 지윤 씨는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게요. 상담사는 환하게 웃으며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16억 5천만 원이라는 상가 두 채의 가격은 지윤 씨 혼자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죠. 하지만 지윤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모함이 가족을 위한 사랑으로 둔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야. 우리 엄마 노후 연금 만들어주고 우리 민지 시집갈 때 아파트 한 채는 해줘야지. 지윤 씨는 곧장 친정엄마 정순 씨를 찾아가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다 알아봤어. 지금 엄마 아파트 전세금 빼서 여기 투자하자. 나랑 같이 넣어서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도 아끼고 좋아. 나 믿지? 나 엄마 호강시켜주고 싶어서 그래. 딸의 확신에 찬 눈빛에 70대 노모는 흔들렸습니다. 지윤아, 그래도 이건 너무 큰 돈 아니니? 나야 뭐 늙어서 대충 살면 되지만. 엄마, 언제까지 생선 비린내 맡으면서 살 거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지윤 씨의 간절함에 결국 노모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윤 씨는 이제 막 취직해 사회에 첫 발을 디든 아직은 세상 물정 모르는 딸 민지의 손을 잡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너 부자 만들어줄게. 여기 사인만 해. 그렇게 세 모녀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계약서 위로 16억 5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신기루가 세워졌습니다. 대출금만 무려 12억 원. 지윤 씨는 그 빚이 가족의 목을 조를 올가미가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윤 씨는 창밖을 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 월 수천만 원의 임대료가 들어올 것이고 우리 가족의 가난은 이 대물림의 사슬을 끊어낼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렇게 장밋빛 꿈에 부풀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윤 씨는 매일같이 거북섬의 공사 현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하며 건물이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자신의 인생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핸드폰으로 거북섬을 검색하면서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거북섬 개발 순조롭게 진행, 관광특구 지정 확정, 대형 리조트 착공 임박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지윤 씨는 흐뭇했습니다. 역시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죠. 드디어 2023년 어느 날 기다리고 기다리던 완공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지윤 씨는 그날 연차까지 내고 70대 노모 정순 씨와 딸 민지를 차에 태워 거북섬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민지야. 이제 우리 건물 다 지어졌대. 오늘 가서 우리 상가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자. 차 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지윤 씨는 이미 부자가 된 기분으로 핸들을 잡았고 노모는 딸 덕분에 호강한다며 연신 싱글벙글 하셨죠. 하지만 차가 거북섬 진입로에 들어선 순간 지윤 씨의 가슴속에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스쳤습니다. 홍보관에서 보았던 그 화려한 인파는커녕 도로는 썰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완공된 건물들은 번듯하게 서 있었지만 그 커다란 유리창들은 마치 초점 없는 눈동자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윤 씨는 애써 불안을 억누르며 자신의 상가 앞에 섰습니다. 16억 5천만 원짜리 상가. 겉은 번쩍거리는 새 건물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내부는 차가운 시멘트 냄새와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지윤아, 여기 사람이 너무 없는 거 아니니? 상가들이 다 비어있네. 노모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지윤 씨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막 완공됐잖아. 조금만 있으면 관광객들 몰려오고 난리 날 거야. 걱정 마. 하지만 그 조금만이라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어졌습니다. 지윤 씨는 인터넷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북섬 개발 현황을 검색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어요. 거북섬 개발 사업 일부 무산, 투자업체들 철수, 관광특구 지정 취소 검토. 지윤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정부가 밀어주는 확실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윤 씨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계속 핸드폰으로 기사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면 볼수록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거북섬 개발은 애초 계획의 절반도 진행되지 않았더라고요. 대형 리조트 사업자는 자금난으로 철수했고 골프장 계획은 환경 문제로 백지화됐으며 해양 레저 시설도 수익성 문제로 무산됐다는 겁니다. 호텔과 관람차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결국 지어진 건 상가 건물들 뿐이었어요. 지윤 씨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분양 상담받을 때 들었던 그 화려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거예요. 아니, 거짓이라기보다는 계획이었을 뿐이고 그 계획이 다 무산된 거였죠. 하지만 지윤 씨한테는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결과는 같았으니까요. 관광객은 오지 않고 상권은 형성되지 않았고 텅 빈 유령 상가만 남았을 뿐.
다음 날 아침 지윤 씨는 분양 상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특구 개발된다고 대기업 투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담사는 난처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건 저희도 당시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변한 거죠.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 계획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도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지윤 씨는 그 화려한 말들 사이사이에 붙어있던 작은 별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럼 제 돈은 어떡하고요? 12억 넘게 대출받았어요. 건물은 완공됐습니다. 계약대로 인도해드렸고요. 임대는 고객님께서 직접 하셔야죠. 지윤 씨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울고 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지윤 씨는 유명하다는 부동산은 다 찾아다니며 임대 문의를 넣었습니다. 임대료 조금 낮춰도 되니까 제발 세입자 좀 맞춰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거기 지금 공실이 수천 개예요. 세입자들이 안 들어가려고 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거북섬은 거대한 유령 도시였습니다. 관광객은 찾아볼 수 없었고 먼저 들어왔던 몇 안 되는 상점들도 손님이 없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는 판국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매달 25일 대출 이자 상환일에 찾아왔습니다. 금리가 점점 올라 12억 원이 넘는 대출의 이자와 관리비까지 합치면 매달 600만 원이 넘는 생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지윤 씨의 월급으로는 이자의 절반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적금 깨서 막았고 그 다음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죠. 결국 지윤 씨는 차마해서는 안 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친정엄마 정순 씨의 생활비를 손대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이번 달만 좀 빌려줘. 다음 달엔 무조건 임대 나간대. 노모는 떨리는 손으로 약값이며 반찬값 하려고 모아둔 돈을 딸에게 건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새 모녀의 집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녁 식탁엔 침묵만이 감돌았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가시 돋친 듯 들렸습니다. 딸 민지에게도 화살이 돌아갔습니다. 민지야, 너 이번 달 월급 받으면 바로 엄마한테 이체시켜. 이자가 너무 무서워. 엄마의 그 말에 민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했다던 엄마의 말이 사실은 자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칼날이었다는 사실을 민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윤 씨의 일상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도 하루 종일 부동산 사이트만 뒤적거리다 업무 실수를 연발했고 밤이면 소주 한 병 없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볼 때마다 40대 지윤 씨는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왜 엄마와 딸을 이 지옥으로 끌어들였을까? 하지만 후회하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대출 이자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불어났고 은행에서는 독촉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16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이제 행복의 상징이 아니라 새 모녀의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올가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를 피 말리는 이자 전쟁 속에서 버텼지만 결국 터질 게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지윤 씨의 마이너스 통장은 바닥이 났고 더 이상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매달 25일이면 기계처럼 울려대던 은행의 독촉 전화는 어느덧 차가운 등기 우편으로 바뀌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그 종이 한 장이 새 모녀가 살던 낡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이던 날 70대 노모 정순 씨는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지윤아, 이게 뭐냐? 내 평생 모은 돈이, 우리 돈이 다 날아가는 거냐? 지윤 씨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머리카락은 푸석하게 타버린 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지윤 씨는 결국 딸 민지의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돈은 한 푼도 남김없이 불어난 이자 구멍을 막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의 월급마저 같은 통장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제야 민지는 참아왔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뭔데요? 내 이름으로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사인할 때 엄마가 뭐랬어요? 나 부자 만들어준다면서요. 이게 부자 된 거예요? 울분에 찬 딸의 절규는 그대로 지윤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순간 지윤 씨는 돈보다 더 큰 것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신뢰는 돈이라는 칼날 앞에서 종이장처럼 찢겨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노모는 지윤 씨의 등짝을 때리며 울부짖었고 민지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엄마와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지윤 씨는 그 지옥 같은 집구석을 견디지 못해 밤마다 거북섬으로 향했습니다. 불 꺼진 상가 복도에 홀로 앉아 자신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는지 자책하며 소주병을 기울였습니다.
내가 엄마를 호강시켜 주려던 게 아니라 내 욕심에 눈이 멀어 엄마와 딸을 제물로 바친 거구나. 그 깨달음은 너무나 늦었고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드디어 상가가 경매 시장에 나왔습니다. 16억 5천만 원이라는 화려한 분양가가 무색하게도 입찰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유찰, 두 번째 유찰. 유찰될 때마다 감정가는 20%씩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훈 씨의 심장도 그만큼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발 누군가라도 낙찰받게 해주세요. 빚이라도 좀 줄어들게. 지훈 씨는 이제 수익은커녕 그저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보다 더 냉혹했습니다. 5번의 유찰 끝에 지훈 씨가 9억 원을 주고 샀던 1층 상가는 단돈 1억 2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채도 비슷한 처지였죠. 16억 원이 넘는 투자가 남긴 건 고작 3억 원이 채 안 되는 낙찰금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10억 원이 넘는 빚더미뿐이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지훈 씨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노을을 지키고 싶어 시작한 투자가 역설적으로 그녀의 노후에 곁에 있어야 할 소중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앗아갔습니다. 돈도 잃고 집도 잃고 무엇보다 가장 믿었던 가족의 신뢰와 사랑마저도 잃었습니다. 40대 딸 지훈 씨. 그녀의 오만함이 부른 참극은 그렇게 세 모녀의 인생을 폐허로 만든 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2025년 현재 이 비극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거북섬에 가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풍경을 보게 되실 겁니다. 수년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유령처럼 변해버린 텅 빈 상가들, 그 바로 옆에서는 지금도 육중한 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또 다른 상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망한 건물 옆에 다시 미래라는 이름의 건물이 올라가는 이 기괴한 광경. 이게 바로 거북섬의 민낯이자 우리 노후를 위협하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먼저 지어진 상가들이 경매에 나오고 소유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나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서는 이번엔 진짜다. 이번엔 위치가 다르다며 또 다른 지훈 씨들을 유혹하는 홍보관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텅 빈 유령섬 위에 또 다른 유령의 집을 짓고 있는 셈이죠. 시행사와 건설사는 건물을 지어 팔면 그만이지만 그 화려한 말잔치에 소가 도장을 찍은 평범한 노후 세대들은 평생을 모은 돈과 가족의 미래를 그 콘크리트 덩어리 속에 파묻고 있습니다. 지훈 씨가 잃어버린 건 16억 5천만 원이라는 돈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2025년 오늘날에도 공사 소음이 끊이지 않는 거북섬을 차마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자신이 투자했던 그 건물을 지날 때마다, 그 옆에 새로 올라가는 건물들을 볼 때마다 누군가가 또 자기처럼 가족의 천륜을 팔아 저 시멘트 벽에 바르고 있을 것만 같아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망한 자리 옆에서 또 희망을 파는 저 사람들을 보면 소름이 돋아요. 지훈 씨의 이 맺힌 한마디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거북섬의 공실 문제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과도한 욕망과 무책임한 개발, 그리고 자식의 오만이 결합해 만들어낸 인재입니다. 여러분, 새 건물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곳에 풍요가 깃드는 것이 아닙니다. 텅 빈 상가 옆에 또 짓고 있는 저 건물이 과연 누구를 위한 미래인지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텅 빈 섬 위에 지어지는 화려한 건물들은 누군가의 노후를 책임져줄 구원투수가 아닙니다. 2025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이 거북섬의 비극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할 때, 모두가 기회라고 외칠 때가 바로 당신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가장 단단히 빗장을 걸어 잠가야 할 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화려했던 거북섬의 꿈이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진 자리에는 차가운 빚더미와 찢겨진 가족의 마음만이 남았습니다. 지훈 씨는 이제 낡은 시장 골목 끝자락, 겨우 몸만 뉘일 수 있는 고시원 방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한때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을 꿈꿨고 엄마에게 외제차를 태워주는 딸이 되고 싶었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남은 건 일용직 노동으로 갈라진 손마디와 매일 밤 약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깊은 우울증뿐입니다. 이젠 요양병원에 누워 딸의 이름조차 가물가물해진 노모와 엄마를 증오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딸 민지. 이 세 모녀의 비극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지훈 씨는 피눈물을 흘리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같은 실수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가족의 이름으로 도박을 하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이 처참한 무너짐 끝에서 지훈 씨가 배운, 여러분이 꼭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식의 대박 소리는 효도가 아니라 위기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자식이 확신에 차서 엄마, 이거 진짜 확실해라고 말할 때 그건 자식의 능력이 아니라 자식의 불안이 하는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식을 믿는 것과 자식의 투자 실력을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 노후를 자식의 판단에 맡기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뿐만 아니라 그 자식의 인생까지 함께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공동명의라는 달콤한 족쇄를 경계하십시오. 투자가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은 고스란히 나와 자식들의 미래를 짓밟는 압류 딱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사회생활도 시작하지 않은 아이에게 수억 원의 빚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셋째, 노후 자금의 제일 원칙은 수익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은퇴 후의 투자는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해야 합니다. 전 재산을 털어놓고 거기다 대출까지 받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수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물론 세상엔 성공한 투자도 많고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준비된 자들의 예외적인 행운일 뿐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한국의 두바이나 천지개벽 같은 말들은 그저 우리 소중한 노후 자금을 낚아채려는 화려한 미끼일 뿐이라는 것을 지훈 씨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가장 든든한 보험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비록 된장찌개 한 그릇을 놓고 먹더라도 서로의 눈을 맞추며 웃을 수 있는 가족 그 자체입니다. 돈 때문에 그 천륜을 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명언 한 줄을 가슴에 담아보셨으면 합니다. 가장 큰 부유함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마음속에 있다. 오늘 거북섬 투자와 관련된 이 세 모녀의 아픈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와 가족을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